한남동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하선우에게 그 풍경은 값비싼 새 장을 장식하는 배경에 불과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막강한 CEO, 강지훈의 아내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동화라고 불렀지만 동화 속 공주는 매일 밤 발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의 무게를 느끼며 잠들었다. 지훈에게 그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완벽한 제국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였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그의 통제는 회사의 경영 전략에서부터 아내의 옷차림, 말투, 심지어는 감정 표현 방식에까지 미쳤다. 선우는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건강보다 대외적으로 빛을 임신한 아내의 우아한 이미지에 더 집착했다. 그는 선우의 모든 일정을 비서를 통해 보고받았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조차 그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선우는 숨이 막혔다. 오늘 저녁은 유진그룹의 중요한 해외 파트너사 대표 부부를 초대한 자리였다. 선우는 지훈이 골라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안주인의 미소를 띤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배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부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손님들 앞에서는 더없이 자상한 남편인 척 연기했다. 그는 선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은 그의 쇼맨십에 박수를 보냈다. 저녁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선우는 와인잔을 채우기 위해 일어선 파트너사의 아내에게 물을 따라주려 했다. 그 순간 태아가 발로 배를 찼고 놀란 선우는 물잔을 놓치고 말았다. 차가운 물이 하필이면 그 사모의 값비싼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선우는 황급히 냅킨을 건네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수습했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정확히 선우를 향해 있었다. 괜찮습니다. 선우가 임신 중이라 좀 서툴러서요. 여보, 가서 새 냅킨 좀 더 가져다 주지.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담긴 경고의 칼날을 선우는 똑똑히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방으로 향했다. 등 뒤로 지훈의 싸늘한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정막이 찾아왔다.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선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는 듯하더니 소나기에 힘을 주어 턱을 쥐었다. 오늘 아주 볼만했어. 내 얼굴에 먹칠을 하니 기분이 좋아. 그깟 물잔 하나 제대로 못 들어. 아니면 내 아이를 가졌다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된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차가웠다. 선우는 고통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지훈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넌 내가 만든 인형이야. 내 허락 없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주제에. 그는 선우를 벽으로 거칠게 밀쳤다. 선우는 배를 감싸 안으며 주저앉았다. 다행히 배에 직접적인 충격은 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오늘 밤의 모욕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부숴버렸다. 지훈은 분노에 찬 숨을 몰아쉬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선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다.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인형으로 살지 않으리라.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황금빛 새 장을 부수고 나가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실로 향했다. 지우는 서재에서 밤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선우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그 자국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학대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싸워야 할 이유이자 그녀의 결의를 다지는 낙인이었다. 선우는 지난 몇 달간 몰래 준비해온 것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아름답지만 머리가 빈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대학 시절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작은 회사가 대기업의 횡포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떤 다짐을 했는지. 그녀는 유진 그룹에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훈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복수심이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배우의 유진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지훈의 아내가 된 후 그녀는 그의 악랄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겼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과 아이의 생존이 걸린 탈출이었다. 선우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지훈의 서재 옆에 있는 작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몰래 모아온 현금과 위조, 신분증,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비상탈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다시 지훈의 서재문 쪽을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값비싼 위스키를 마시고 있을 것이다. 선우는 조용히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지훈의 개인 노트북은 그의 오만한 만큼이나 허술한 보안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그는 선우가 자신의 컴퓨터에 감히 손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선우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작은 창이 뜨고 미리 설치해둔 백업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지훈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파일이 조용히 USB로 복사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그의 추악한 거래 내역,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 하는 수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임을 알았다.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선우는 거실로 나와 아까 쏟아진 물자국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하녀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있지만 곧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녀의 손길은 침착하고 메서디컬했다. 몇 분 후 노트북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였다. 선우는 USB를 안전하게 뽑아 다시 드레스룸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오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호만 주십시오. 선우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이제 그녀는 지훈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 눈을 감았다. 임신한 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부드럽게 배를 어루만졌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너를 이 지옥에서 꼭 데리고 나갈게. 그녀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강지우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선우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썼다. 그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며 어젯밤의 일을 사과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나 봐. 이게 내 사과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돈과 선물로 모든 것을 무마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였다. 선우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아름답네요.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이 차가운 보석의 감촉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 남자는 자신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 목걸이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을 팔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살 수 있는지를 계산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는 선우가 자신의 소나기 안에 있다고 확신했다. 선우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창밖으로 지켜보았다. 검은색 세단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는 즉시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말씀드린 자료, 오늘 밤 안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을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제 이름으로 된 비상 숙소를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훈의 서재에 있는 물리적인 서류들이었다. 그는 중요한 계약서나 비자금 관련 서류들을 디지털화하지 않고 특별히 제작된 금고에 보관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그의 오만함의 또 다른 증거였다. 바로 자신과 선우의 결혼기념일. 그는 그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할 것이라 생각했다. 선우는 금고 앞에 섰다. 결혼기념일. 그녀에게는 굴욕의 날로 기억되는 그 숫자를 천천히 눌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유진그룹의 로고가 밝힌 서류 봉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선우는 숨을 죽이며 필요한 서류들만 빠르게 골라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해방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스캔하기 위해 작은 휴대용 스캐너를 꺼냈다. 이것은 몇 주 전 육아용품이라는 위장된 상자 안에 담겨 배달된 물건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지훈이 선물한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탈출로를 조금씩 파고 있었던 것이다. 스캐너의 작은 불빛이 깜박이며 지훈의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들을 하나씩 집어삼켰다. 선우는 스캔한 파일들을 암호화하여 또 다른 USB에 저장했다. 원본 서류들은 다시 금고 안에 마치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웠다. 지훈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공간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는 선우를 그저 순종적인 아내,
아름다운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겼으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전달하고 떠날 타이밍을 잡는 것뿐이었다. 지훈이 오늘 저녁 늦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몇 시간의 여유가 더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그녀의 존재를 알리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선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은 유령처럼 고요했다. 강지우는 어젯밤의 폭언을 값비싼 목걸이로 무마했다고 생각하며 일찌감치 회사를 나갔다. 하선우는 피부에 닿는 다이아몬드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이 펜트하우스의 침묵이 자신의 진짜 전쟁터임을 실감했다. 그녀의 침묵의 교향곡은 완벽한 평온을 가장한 채 치밀한 계획의 음표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녀는 육아용품 상자, 깊숙이 숨겨둔 보안폰을 확인했다. 오민식 변호사로부터 준비 완료라는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그녀의 공식 일정은 정기 산부인과 검진이었다. 물론 강지훈의 비서가 예약하고 그의 운전기사인 윤 기사가 동행할 터였다. 이것은 감시인 동시의 기회였다. 윤 기사는 선우의 모든 동태를 지훈에게 보고하는 충실한 눈이었다. 선우는 거울을 보며 임산부 특유의 온화하고 조금은 지친 듯한 미소를 연습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해야 했다.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 아이의 목숨이 걸린 무대였으니까.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는 오히려 선우에게 짧은 해방감을 주었다. 초음파 모니터에 떠오른 작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보며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의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산모님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해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의사가 지훈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공을 들였다. 의사가 잠시 자료를 가지러 나간 사이 간호사가 들어왔다. 산모님, 다음 예약 안내문입니다. 그녀는 오 변호사가 보낸 사람이었다. 간호사가 건넨 서류철 안에는 어젯밤 선우가 복사한 USB와 동일한 모델의 새 암호화 USB가 끼워져 있었다. 선우가 병원 방문을 고집한 이유였다. 그녀는 재킷 주머니에 있던 증거물 2로 USB를 간호사에게 건네고 새 USB를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살피며 물었다. 사모님, 별일 없으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선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대요. 윤 기사님,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윤 기사는 안심한 듯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선우는 임신이라는 약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선우는 곧장 아기 방으로 향했다. 지우는 감상적이라는 이유로 이 방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곳은 선우의 새로운 작전 본부였다. 그녀는 육아서적으로 위장한 태블릿 PC를 켰다. 그리고 어젯밤 확보한 지훈의 노트북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비리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패턴을 찾고 있었다. 지훈이 귀여운 취미라며 무시했던 그녀의 재무 분석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찾아냈다. 지훈의 금고에서 나온 실제 서류와 노트북의 디지털 송장 내역을 대조하던 중 거대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유진그룹의 공식 계좌가 아닌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유령 회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자금 흐름. 프로젝트명은 GH였다. 강지훈. 그의 오만함은 이토록 예측 가능했다. 이것은 그의 개인 비자금 창고였고 유진그룹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선 거대한 기업 범죄였다. 지훈의 폭언 녹음 파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다. 이것은 그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그가 이룩한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선우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데이터를 분류하고 백업 파일을 생성했다. 이제 그녀는 오민식 변호사에게 이 결정적인 증거를 전달해야 했다. 그녀는 보안폰이 아닌 아기 방해 태블릿을 이용해 여러 개의 VPN을 거쳐 오민식 변호사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민식은 그녀의 대학 동기였다. 그는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명석하고 강직했다. 지우는 동문회에서 민식을 한 번 만난 후 그의 작은 공익법률사무소를 팔이나 날리는 곳이라며 공공연히 모욕했었다. 지훈의 그 경멸이 역설적으로 민식을 가장 안전한 조력자로 만들었다. 선우는 메시지를 보냈다. 프로젝트 GH 확보, 금고, 서류 이비와 랩톱 파일, 1회 교차 검증 완료, 비자금 흐름 확인, 즉시 플랜 B, C 가동 요청. 몇 분 뒤 민식의 답장이 왔다. 확인, G, H, 는 결정타다. 더 이상 직접 증거 수집은 위험. 신호를 기다릴 것. 2단계 만찬과 가장 중요함. 부디 몸조심하길. 선우는 즉시 모든 메시지 기록을 삭제했다. 침묵의 교향곡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는 거실에서 아기 다묘를 뜨개질하고 있는 선우를 발견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는 너무 평온했다. 평소 같으면 그의 폭언 후 며칠간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지훈은 그것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의 평온함은 마치 무관심처럼 느껴졌다. 지훈이 세상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비난에 가까웠다. 선우는 눈을 들어 그를 보며 완벽하게 계산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 아기가 발로 찼어요. 의사 선생님도 모든 게 완벽하대요. 그녀는 파란색 뜨개실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그냥 행복해서요. 당신도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아이, 그의 후계자를 방패로 삼고 있었다. 지우는 화가 치밀었지만 좋은 엄마를 연기하는 그녀를 공격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방안을 서성이다가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어들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당신 혼자 너무 오래 있었어. 당신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윤 기사 부인을 내일부터 여기 머물게 하라고 했어. 당신 말동무도 해줄 겸.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새로운 감시자.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볼 새로운 눈이 추가된 것이다. 선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니에요. 여보. 그럴 필요까지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도 확인했어. 그가 커피 테이블 위로
서류를 던졌다. 육아용품에 돈을 많이 썼더군. 낭비하는 거 아닌지 잘 확인해. 유진 그룹 돈이 굴러다니는 집단인 줄 알아. 그는 그녀의 지출 내역을 샅샅이 뒤지며 혹시 모를 빈틈을 찾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사이 선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일부터 윤 기사의 아내가 이곳에 상주할 것이다. 박 여사. 그녀는 입이 가볍고 지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여자였다. 상황이 복잡해졌다. 선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기 방에서 자유롭게 태블릿을 확인할 수도 보안폰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될 터였다. 그녀의 탈출 시계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민식 변호사와의 관계는 지훈의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민식은 대학 시절 차석으로 졸업한 지훈을 누르고 수석을 차지했던 인물이다. 재벌가의 아들인 지훈은 그 사실을 평생의 치욕으로 여겼다. 지훈이 유진그룹을 물려받아 초고층 빌딩을 세울 때 민식은 지하 단칸방에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지훈에게 민식은 돈 안 되는 정이나 쫓는 한심한 이상주의자일 뿐이었다. 지훈이 유일하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선우가 그를 신뢰하는 이유였다. 바로 그때 침실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훈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당신 휴대폰. 그가 손을 내밀었다. 선우의 피가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는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사준 공식적인 휴대폰을 건넸다. 그녀의 진짜 보안폰은 뜨개질 바구니 속실탈의 안에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통화 목록을 훑어보았다. 병원, 유진그룹 가정부 실장, 백화점, 메시지함도 마찬가지로 깨끗했다. 그는 만족한 듯 큰 소리를 냈지만 이내 눈을 가늘게 떴다. 어제 20분 동안 통화한 수아 부티크는 누구지? 선우는 가볍게 웃었다. 아, 대구에 사는 제 오랜 친구민지요. 당신도 알잖아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거든요. 그냥 안부 물었어요. 그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거짓말이었다. 수아 부티크는 민식이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개설한 유령 번호였다. 지우는 쓸데없는 실패자들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 라며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다. 지훈의 그 모욕적인 한마디가 선우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아기 방으로 건너가 태블릿을 확인했다. 휴대폰 검사의 충격으로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프로젝트 G, H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지훈은 유진그룹을 이용해 유망한 친환경 기술 벤처 기업들을 고의로 고가에 인수한 뒤 핵심 기술과 특허만 G, H로 빼돌리고 원래 회사는 부실 기업으로 만들어 파산시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지만 선우의 귀에는 교향곡이 들렸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느린 나르고 지훈의 휴대폰 검사 때의 심장 박동 같은 스타카토 기 H를 발견했을 때의 크레센도 그리고 지금 지훈의 의심이 만들어내는 포르티시모. 그는 소음과 분노만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최악의 지휘자였다. 반면 그녀는 곧 폭발적인 피날레에 도달할 침묵의 악보를 써내려가는 작곡가였다. 다음 날 예상대로 윤 기사의 아내 박 여사가 도착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닌 여자였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사모님, 그녀는 호들갑을 떨며 선우의 베개를 정리했다.
사모님 식사를 제가 직접 챙겨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즉시 주방을 장악했고 선우가 선호하던 유기농 식단 대신 지훈이 후계자에게 좋은 것이라며 고집하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들로 식탁을 채웠다. 선우는 이제 식당에서조차 감시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눈을 피해 음식을 버려야 했다. 추가된 감시는 숨을 조여왔다. 더 이상 아기방 태블릿에 접근할 수 없었다. 보안 통화도 불가능했다. 박 여사에게 짓는 모든 미소, 억지로 삼키는 모든 음식이 고통스러운 연기의 일부였다. 지훈은 스스로가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으며 견고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의 자만심이었다. 그는 박 여사라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가 보기에 머리 빈 선우가 그 감시망을 뚫을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그 감시자가 오히려 선우에게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몰랐다. 박 여사는 수다스러웠고 회장님의 신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좋아했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의 메인 컴퓨터로 홈쇼핑을 즐겼다. 선우는 그 틈을 보았다. 3일 뒤로 다가온 저녁 만찬. 박 여사는 손님 맞이 준비로 정신이 없을 것이다. 지우는 중요한 손님들에게 집중할 것이다. 집안은 외부인들로 붐빌 것이다. 혼돈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선우는 마지막 물리적 증거, 즉 그녀가 사용했던 원본 USB들을 민식에게 전달해야 했다. 병원에서 전달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다. 지훈이 데이터 조작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그녀가 사용한 하드웨어 자체가 필요했다. 선우는 창가에 앉았다. 박 여사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서울의 야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펜트하우스 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팽팽했다. 지훈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낸 감시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 애완견에게 마지막 탈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저녁 만찬은 그녀의 해방, 혹은 파멸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만찬의 날, 펜트하우스는 완벽하게 조율된 무대처럼 움직였다. 강지우는 유진그룹의 사활이 걸린 인수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 저녁 식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플로럴 향과 박 여사가 지시하는 하인들의 분주함,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선우는 지훈이 직접 고른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부푼 배를 우아하게 감싸는 디자인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차가운 갑옷처럼 느껴졌다. 강지우는 손님들이 도착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선우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는 어젯밤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혹은 전략적으로 무시하며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오늘 밤 당신은 유진의 얼굴이야. 내 아들을 품은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줘. 실망시키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지난번 물컵 사건 같은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선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완벽할게요. 그녀의 순종적인 대답에 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의 드레스 안쪽, 가장 은밀한 곳에 테이프로 고정된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그것은 그녀의 목숨 줄이자 지훈의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증거였다. G, H. 프로젝트의 원본 자금 흐름도와
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박 여사는 그림자처럼 선우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선우의 말동무라는 명분으로 이 집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진짜 임무는 감시였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은 선우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선우는 이중의 감옥에 갇힌 셈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감옥은 손님들로 인해 잠시 소란스러워질 것이고 그것이 그녀가 노리는 유일한 기회였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태아중공업의 김 회장 부부가 도착했다. 강지우는 순식간에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CEO의 가면을 썼다. 그는 김 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호탕하게 웃었고 김 회장의 아내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다. 선우 역시 완벽한 안주인의 미소로 화답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거실은 화기애애한 대화로 가득 찼다. 지우는 유진그룹과 태아중공업의 합병이 가져올 시너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거침없이 펼쳐놓았고 김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조용히 과일 주스를 마시며 대화에 끼어들 타이밍을 살폈다. 그녀는 이 만찬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하는 무대였다. 박 여사는 주방과 다이닝룸을 오가며 음식 서빙을 총괄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선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는 긴장감에 평소보다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이 보였다. 선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김 회장의 아내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 일어났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사모님, 김 회장의 아내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하사모님, 무거운 몸으로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박 여사님이 안내해 주시겠죠. 박 여사가 즉시 앞으로 나섰다. 선우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선우가 또다시 실수를 할까봐 경계하는 눈치였다. 선우는 속으로 심호흡을 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 디저트가 나올 무렵 선우는 오민식 변호사와 약속한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지훈의 대화가 잠시 끊긴 틈을 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김 회장님, 혹시 클래식 좋아하시나요? 요즘 제가 태교 때문에 첼로 연주곡을 자주 듣는데 아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일부러 첼로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것이 오 변호사가 보낸 사람을 확인하는 암호였다. 그때였다. 디저트 와인을 서빙하던 임시 케이터링 직원 중 한 명이 선우의 말에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는 젊고 헬쑥한 청년이었지만 눈빛만은 침착했다. 오민식 변호사가 보낸 사람이 분명했다. 그는 민식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수습 변호사였고 오늘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에 잠입한 것이다. 선우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확신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다. 선우는 갑자기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배를 감싸 안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훈의 얼굴이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여보, 왜 그래?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선우는 숨을 고르는 척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기가 갑자기 발로 차서. 괜찮아요. 아, 하지만 냅킨을 떨어뜨렸네요. 그녀는 일부러 냅킨을
바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박 여사가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 지훈이 소리쳤다. 박 여사 뭐해? 사모님 부축해야지. 거기 전에 칠칠 맞게 굴지 말고 냅킨이나 빨리 주워드려. 지훈의 불호령은 수습 변호사. 아니,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한 청년에게 향했다. 청년은 즉시 선우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지훈의 오만함이 스스로 감시자의 눈을 가린 것이다. 청년이 냅킨을 줍기 위해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었을 때 선우 역시 냅킨을 잡으려는 듯 손을 내렸다. 박 여사는 선우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지훈과 김 회장 부부는 모두 선우의 안위에 집중해 있었다. 테이블 보는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어 완벽한 가림막이 되어 주었다. 그 짧은 1초의 순간 선우는 드레스 안쪽에 숨겨둔 마이크로 SD카드를 떼어내 청년의 손바닥에 밀어 넣었다. 청년은 냅킨과 함께 그것을 완벽하게 감싸주고 일어났다.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새 냅킨을 건넸다.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냅킨을 받았다. 고마워요. 잠시 놀라서 이제 괜찮아요. 지우는 김 회장 부부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 좀 예민해서요. 하하. 그는 이 상황조차 자신의 가정적인 면모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았다. 만찬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김 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인수합병은 사실상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현관에서 손님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승리에 도취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박 여사와 하인들에게 수고했어. 이제 들어가 봐. 라고 말하며 그들을 물렸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선우와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지훈은 위스키 잔을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과 성공에 취한 그의 눈은 번들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아 있는 선우에게 다가왔다. 오늘 아주 잘했어. 여보, 역시 당신은 내가 훈련시킨 대로 잘 움직여. 그는 선우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애완동물에게 하는 주인의 행위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요. 선우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이 남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는 선우의 턱을 움켜쥐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그래, 넌 내 거야.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지.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감히 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넌 내 그림자 속에서 내 돈으로 내 아이를 낳고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그는 선우의 부푼 배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이 안에 든 것도 내 거야. 넌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고. 그의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하지만 선우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 고요한 눈빛이 지훈을 다시 경노하게 만들었다. 왜 대답이 없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면 아직도 그 빌어먹을 오민식 변호사 같은 놈이랑 연락이라도 하는 거야. 그는 선우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내가 경고했지.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 감히 날 배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선우는 팔에 전해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피곤해요.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그녀의 그 단호한 행동에 지훈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인형이 감히 자신에게 저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선우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래. 꺼져 하지만 명심해. 내일 아침에도 넌 내 아내야. 절대 변하는 건 없어. 선우는 침실문을 닫고 잠갔다. 그녀는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마지막 관문이 끝났다. 증거는 오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탈출뿐이었다. 강지우는 거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그것은 그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그는 자신이 손에 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불태울 재앙의 씨앗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이 지옥을 떠나야 했다. 새벽 4시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강지훈의 제국은 칠흑 같은 어둠과 알코올이 남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성공적인 만찬과 아내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자축하며 마신 위스키에 취해 침실에서 시체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만이 이 거대한 공간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하지만 하선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이 순간만을, 이 완벽한 고요 속의 폭풍 전야만을 기다려왔다. 그녀는 침대에서 소리 없이 일어섰다. 임신한 몸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지훈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계절이 진한 옷들 뒤에 숨겨둔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이 캐리어는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사용했던 낡은 것이었다. 그녀의 자유를 향한 열망만큼이나 오래된 물건이었다. 그녀는 이 가방 안에 자신의 미래와 아이의 생명을 담을 준비를 마쳤다. 선우는 지난 몇 달간 몰래 모아둔 현금 다발, 위조 신분증, 그리고 오민식 변호사가 준비해준 비상 연락용 보안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녀는 지훈이 사준 값비싼 옷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검은색 원피스와 운동화를 신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유진 그룹의 화려한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생존을 위해 싸우는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에 바퀴 끄는 소리가 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한 손으로 들었다. 부른 배 때문에 무게 중심이 흐트러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현관을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밭을 걷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귀에 들릴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미련도 없었다. 드디어 현관에 도착했다. 이 집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의 철문과도 같았던 그 문. 그녀는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어디? 가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 지훈이었다.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침실 복도에 서 있었다. 선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현관에 서 있는 그녀와 그녀 옆에 캐리어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혹은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은 듯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술기운과 잠기운, 그리고 불쾌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선우 앞에 서서
경멸이 가득한 조소를 지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어젯밤에 내가 좀 심했나 그래서 지금 시위하는 거야. 그는 선우가 든 캐리어를 발로 툭 찼다. 이런 유치한 짓으로 내 관심을 끌려고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선우가 감히 자신을 떠날 리 없다고 확신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거나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경멸과 동정마저 담겨 있었다. 장난 아니에요. 나 당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이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무언가를 보았다. 지훈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혼란과 불신으로 흔들렸다. 뭐라고 그가 되물었을 때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딩소리가 울렸다. 선우는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 기계음이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선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소나기 힘은 그녀의 뼈를 부술 듯했다. 네가 감히 떠나.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선우를 자신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넌 내 거야. 넌 내 소유물이라고. 그는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굴욕감으로 변해 폭발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인형이 감히 주인의 목줄을 끊고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우는 고통의 찬신음을 흘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나요, 난 당신 소유물이 아니야. 더 이상 당신의 인형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녀의 외침은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 열린 공간은 선우에게는 구원이었고 지훈에게는 패배의 상징이었다. 그는 선우를 끌고 가려는 듯 캐리어 손잡이마저 움켜쥐었다. 못 가, 넌 절대 못 가. 이 뱃속에 내 아이까지 데리고 어딜까. 그가 아이를 언급하는 순간 선우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지훈의 뺨을 내리쳤다. 짝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지훈은 충격으로 잠시 멍해졌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반항한 적 없던 아내였다. 그가 잠시 주춤한 사이 선우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엘리베이터에 도달하기 직전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상실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절망적인 애원으로 변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무릎을 꿇었다. 선우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는 닫히는 문틈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캐리어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그 오만하고 잔인했던 CEO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하지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선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장난감이 망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유아적인 집착이었고,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선우는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캐리어를 붙잡고 우는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잘못한 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은 거지. 그녀는 지훈의 눈물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눈물이 악어의 눈물임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다시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연기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이미 늦었어. 그녀는 닫힘 버튼을 눌렀다. 지훈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인 눈물마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안 돼, 안 돼. 하선우, 네가 감히 문 열어. 그는 다시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그의 절규를 차단하며 무정하게 닫혔다. 엘리베이터는 선우를 태우고 고요하게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리고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안도감과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현관에는 강지훈이 홀로 남겨졌다. 그의 울음소리는 분노의 포효로 바뀌었다. 감히 나를. 그는 옆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집어던졌다.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파편처럼 그의 자존심도 박살이 났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하선우 찾아내. 모든 공항, 항만, 도로 다 막아. 내 허락 없이 그녀는 한 발짝도 못 나가. 하지만 선우는 이미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1층 로비가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민식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눈에 띄지 않는 구형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민식이 보낸 또 다른 조력자가 앉아 있었다. 차는 지체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와 새벽의 어스름 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서 선우는 보안폰을 켰다. 오민식 변호사에게 보낼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새벽의 탈출. 성공. 플랜 B를 가동하세요.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남대교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신을 잡기 위해 풀어놓을 지옥견들을 생각하니 두려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싸울 차례였다. 강지훈이 버려진 펜트하우스 현관은 전쟁터의 폐허와 같았다. 깨진 도자기 파편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의 오열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감히 그 한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하선우, 자신이 완벽하게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제국 심장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즉시 유진그룹의 법무팀장과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선우를 찾아. 당장.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모든 공항, 항만, 기차역을 봉쇄해. 신용카드,
휴대폰 위치 추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그리고 그녀의 모든 개인 자산을 즉시 동결시켜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만들어. 그는 하선우가 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임신한 몸으로 춥고 배고픈 현실에 부딪혀 스스로 기어 돌아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홍보팀 이사를 즉시 집무실로 호출했다. 새벽 6시였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하선우에 대한 기사를 준비해. 그는 시가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키워드는 불안정한 임산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망상,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개입이야. 그녀가 임신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했고 누군가가 그녀를 조종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할 준비를 했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그의 편일 것이고 힘없는 임산부의 말은 묻힐 것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하선우의 탈출 신호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가 아닌 구로동의 낡은 사무실 빌딩, 오민식 변호사의 사무실은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으로 환했다. 그는 지난 12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았다. 선우가 안전가옥에 도착했다는 메시지, 새벽의 탈출, 성공, 플랜 B를 가동하세요. 를 확인하자마자 그는 준비해둔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다. 지훈이 사냥개를 풀기도 전에 민식은 이미 호랑이를 풀어놓은 것이다. 오민식은 강지훈이 경멸했던 팔이 날리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대기업의 법무팀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었다. 지훈이 자산 동결을 명령할 것을 예상한 그는 이미 며칠 전 선우가 상속받았던 작은 오피스텔을 처분해 안전한 제3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두었다. 지훈이 동결시킨 것은 선우의 이름으로 된 잔고가 거의 없는 빈 껍데기뿐이었다. 민식의 반격은 지훈의 예측보다 항상 두세 걸음 앞서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언론사의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 오민식의 팀은 세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였다. 첫 번째 쓰나미는 서울 가정법원을 강타했다. 이혼 소장, 강지훈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임시 양육권자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증거 자료로는 선우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위험, 그리고 지훈의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첨부되었다. 두 번째 쓰나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로 향했다. 오민식이 보낸 수습 변호사가 어젯밤 만찬에서 목숨 걸고 받아온 마이크로 SD 카드. 그 안에는 G.H. 프로젝트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 지원, 그리고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혐의까지. 이것은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유진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금융범죄의 증거였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파도가 언론을 덮쳤다. 오민식은 자극적인 타블로이드가 아닌 가장 공신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 한국데일리의 심층 보도팀에 자료를 넘겼다. 그들에게는 G.H. 프로젝트의 개요와 함께 지훈의 폭언 녹음 파일 원본이 전달되었다. 돈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훈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언론이 칼을 겨눈 것이다. 오 변호사는 지훈에게 반격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오전 10시
유진그룹 본사 30층 CEO 집무실. 강지우는 홍보팀이 작성한 불안정한 아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법무팀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의 미소가 굳어졌다. 뭐 그깟 종이 쪼가리. 당장 이해 신청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서실장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회장님,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H 관련 사무실인 17층 재무팀으로 진입했습니다. 지우는 들고 있던 서류를 구겨버렸다. 검찰 오민식 쥐새끼 같은 놈이.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개인 휴대폰에 인터넷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단독 유진 그룹 강지훈 회장. 임신한 아내 상습 학대. 충격적 녹취 파일 공개. 기사에는 그가 어젯밤 선우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 넌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내 아이를 가졌다는 게 벼슬인 줄 알아 등의 발언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심지어 어렴풋이 들리는 선우가 고통에 차 신음하는 소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가정폭력범이자 파렴치한 재벌 3세를 향해 불타올랐다. 이것은 지훈이 준비했던 불안정한 임산부 프레임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결정타였다. 유진그룹의 주식 차트가 응답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오너리스크라는 5글자가 증권가 정보지를 뒤덮었다. 그가 그토록 공들였던 태아중공업의 김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어젯밤의 화기애애함은 온데간데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인수합병건은 전면 재검토해야겠네.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지훈은 전화를 끊고 집무실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아, 그의 포효가 통유리창을 울렸다. 그가 준비했던 불안정한 아내라는 카드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재가 되어버렸다. 하선우와 오민식은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여론전에서조차 그를 압도했다. 그들은 지훈이 자신을 방어할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함정에 빠진 짐승이었다. 유진그룹의 로비는 순식간에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굳은 표정으로 출근했다. 사내 게시판은 폭발했다. 직원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존경했던 혹은 두려워했던 회장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이 빗발쳤다. 지훈이 개인의 돈으로 여겼던 회사의 이사들조차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그에게서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무너진 집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경멸했던 아내, 그가 무시했던 변호사, 그 두 사람이 자신을 향해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다. 그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사 내려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야 하지만 법무팀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회장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론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안정가옥. 선우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보지 않았. 오민식 변호사의 지시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음을.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모든 것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아내 하선우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지훈의 홍보팀이 준비했던 보도자료는 빛을 보지 못했다. 대신 유진그룹은 오전에만 3번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했다. 첫 번째는 사실무근, 법적 대응이었고, 두 번째는 악의적인 편집, 대화로 풀겠다였으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공식화된 후 3번째 입장문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로 바뀌었다. 지훈의 오만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오민식 변호사는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안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1단계는 성공입니다. 하선우 씨. 하지만 강지훈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분명 아이를 이용하려 들 겁니다. 선우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하선우의 반격이 시작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유진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오너리스크라는 5글자는 강지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개장과 동시에 쏟아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연이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켰다. 그가 그토록 자신했던 태아 중공업과의 인수합병은 김 회장의 공식적인 계약 파기 통보로 물거품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시가 총액은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섰다. 강지훈이 간과한 것은 하선우가 확보한 증거의 파급력이었다. 오민식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G.H. 프로젝트 자료는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유진그룹이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 자금의 흐름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닌 정경유착의 거대한 고리를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유진 게이트라 명명하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강지훈의 가정폭력 녹취 파일은 이제 서막에 불과했다. 대중의 분노는 재벌 3세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그의 기업이 저지른 구조적인 범죄로 확산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통제하던 언론들로부터 오히려 가장 먼저 버림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제의 훌륭한 젊은 경영인을 국가를 좀먹는 부패 기업인으로 규정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유진그룹 본사 30층의 집무실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사냥꾼에서 완벽한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변호인단에게 소리를 질렀다. 막아, 당장 막으라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깟 녹음 파일 하나. 서류 쪼가리 몇 장 때문에. 하지만 그에 충직했던 변호인단조차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이미 강지훈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가 형님이라고 부르며 충성을 맹세했던 정치인들은 일제히 강지훈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들은 유진그룹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하기 바빴다. 그가 비자금을 상납하며 관리했던 검찰 내 라인들조차 그를 외면했다. 검찰은 유진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강지훈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는 완벽한 고립무원이 되었다. 며칠 후 검찰은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지훈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가 그토록 당당하게 드나들던 검찰청 포토라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비수처럼 쏟아졌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오만했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편 하선우는 오민식 변호사가 마련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안전가옥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다. 그녀의 위치는 오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다. 경찰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 따라 그녀의 거처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다. 강지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닌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다. 그녀는 아이를 위한 작은 베네 쩌고리를 뜨개질하며 다가올 법정 싸움을 침착하게 준비했다. 궁지에 몰린 강지훈의 변호인단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아이였다. 그들은 가정법원의 강지훈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하선우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외부 세력 오민식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추악한 발악이었다. 가정법원에서의 첫 심리가 비공개로 열렸다. 강지훈 측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며 선우를 압박했다. 임산부의 정서적 불안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민식 변호사는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훈의 폭언 녹음 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넌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그깟 물잔 하나 제대로 못 들어 차가운 법정 안에 강지훈의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판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오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선우가 임신 초기 지훈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던 진료 기록이었다. 당시 선우는 지훈의 협박에 못 이겨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 진술을 했었다. 하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는 가정폭력 의심, 복부 타박상으로 인한 조산 위험이라는 소견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선우가 몰래 보관해왔던 증거였다. 모든 증거가 강지훈을 가리켰다. 강지훈 측 변호인단이 피해자는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했다며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오민식 변호사는 담담하게 반박했다. 재판장님, 그것은 감정 기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뱃속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그의 말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 강지훈의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음이 인정됩니다. 태어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신청인 하선우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며 피신청인의 모든 접근을 금지합니다. 판결은 단호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후계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유진 그룹 이사회는 더 이상 강지훈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검찰이 유진 게이트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강지훈의 대표 이사직 해임을 의결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30년의 황제 경영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유진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구조 조정을 발표해야만 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해임 기사를 구치소로 향하는 차가운 호송차 안에서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돈, 명예,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겼던 아내와 아이까지. 그는 자신이 하선우를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인간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유진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소비자들은 유진의 제품에 가정폭력범 CEO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YUGIN이라는 로고는 이제 탐욕과 부패, 폭력의 상징이 되었다. 강지훈은 단순히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의 명예까지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페류나가 되었다. 검찰 조사는 오민식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하선우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금고안의 원본 서류들은 강지훈의 디지털 서명과 정확히 일치했다. 강지훈 측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며 증거 능력을 부인하려 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중대한 공익기업 범죄 및 정치 비리를 위한 제보라며 오민식과 하선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지훈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유진그룹의 소액 주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그들은 강지훈의 불법 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그들이 한때 강지훈의 카리스마를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다. 강지훈은 아내, 동료, 정치권, 그리고 이제 자신이 기만했던 주주들에게까지 사면 촉가에 몰린 신세가 되었다. 그가 설 자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지훈의 가족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우의 안전가옥을 수소문에 찾아왔다. 그녀는 돈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얼마면 되겠니?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조용히 사라져 주렴. 하지만 선우는 그 봉투를 밀어내며 단호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와 제 삶을 원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잠시 들른 그곳은 모든 가구의 압류를 뜻하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선우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현관에 주저앉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네가 감히 떠나가 아니라 제발 가지 마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을 잃은 자의 비참한 독백일 뿐이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지훈에게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비서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그의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그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홀로 생각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운이 나빴다고, 그리고 하서 누가 너무 독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시간이 1년 흘렀다.
한남동의 펜트하우스가 삼켜버릴 듯한 서울의 야경이 아닌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선우는 더 이상 실크 드레스나 차가운 다이아몬드를 걸치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한 리넨 원피스 차림으로 젖은 모래사장에 맨발로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발자국이 서툴게 찍히고 있었다. 그녀의 딸, 지우였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그 바람에는 소금기 대신 자유의 향기가 묻어 있었다. 강지우는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가정폭력이라는 사소한 문제가 아닌 그의 제국을 지탱했던 유진 게이트의 핵심, 즉 수천억 대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정경유착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하선우와 오민식 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그가 뿌린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의 오만함은 감옥의 차가운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유진 그룹은 몰락했다. 강지훈의 해임 이후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핵심 계열사들은 줄줄이 매각되었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YUJIN이라는 로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도덕한 기업의 상징으로 남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더 높이 쌓아 올리려 했던 바벨탑은 그 자신이 무시했던 작은 돌멩이 하나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난 1년은 선우에게도 또 다른 전쟁이었다. 딸 지우를 낳은 것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강지훈의 가족들은 유진 그룹의 남은 법무팀을 총동원해 그녀를 압박했다. 그들은 선우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질질 끌며 그녀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려 했다. 그들은 그녀가 돈이 떨어지면 결국 아이를 포기하고 합의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선우를 얕보았다. 강지훈이 귀여운 취미라며 무시했던 그녀의 재무 분석 능력과 경영학 지식은 오민식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만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숨겨진 자산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며 강지훈이 빼돌린 재산의 상당 부분이 GH 프로젝트 외에도 존재함을 입증해냈다. 그녀는 법정에서 강지훈의 변호인단이 제시하는 복잡한 재무제표의 허점을 침착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머리 빈 여자로 취급하며 준비한 허술한 방어 논리를 완벽하게 격파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했다.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별도로 강지훈의 불법 행위로 인한 막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그녀의 이름인 선우샤뉴가 착한 비라면 그녀의 딸 지연은 지혜로운 용서를 뜻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스스로의 하늘 지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독립하지 못하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법률 지원과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일을 시작했다. 재단 설립은 쉽지 않았다. 남편을 감옥에 보낸 독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선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다른 누군가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에게 걸어주었던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경매에 내놓았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굴욕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수십 명의 여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다. 오민식 변호사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았다. 그는 하늘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아 무보수로 일했다. 그는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 씨, 당신은 강지훈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죠. 그의 눈에는 대학 시절 작은 도서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던 당찬 여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선우의 승리가 단지 법적인 승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제주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다. 그녀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이곳에는 그녀를 강지훈의 아내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지유 엄마, 그리고 작은 재단을 운영하는 하선우 대표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유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올감했던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지훈의 폭언, 그리고 박 여사의 감시하는 눈빛은 이제 희미한 과거의 잔상으로만 남았다. 물론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깊게 새겨진 흉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햇살이 부서지는 파도 위로 반짝였다. 선우는 모래사장에 앉아 재단에 새로 접수된 상담 일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또 다른 강지훈에게 고통받는 여성의 절박한 이야기였다. 선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멀리서 아장아장 걸어오는 지유를 바라보았다. 지유는 엄마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서툰 발걸음을 재촉했다. 바로 그 순간 지유는 스스로의 힘으로 10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아이의 첫 번째 완벽한 걸음마였다. 지유야, 선우가 놀라움과 감격에 차 외쳤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렸다. 지유는 엄마의 품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오다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남기고 풀썩 넘어졌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모래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엄마의 품에 안겼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선우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선우는 지유를 꼭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화려하지만 가짜였던 그 하늘이 아니었다. 이곳 제주의 하늘은 끝없이 넓고 한없이 푸르렀다. 그곳에는 그녀를 가두는 벽도, 그녀를 억압하는 시선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그녀의 딸,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괜찮아. 지유야. 넘어져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학대에 눈물 흘리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히 맞서는 법을 가르쳐줄 강인한 엄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황금빛 새장을 부수고 나와 마침내 자신만의 진짜 하늘을 찾은 것이다.